신규 확진자가 1,729명 발생해 주말 기준 최다 기록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했지만 휴가철 이동량 증가에 감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죠.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확진자 수가 1,729명으로 주말 기준으로는 최대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좀 추세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의 그 확진자 추세는 일부 정체 또는 일부 상승,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날짜의 주말 최대 확진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확진자 수가 늘면서 비수도권이요.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수가 올라간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말 휴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실제로 검사 건수가 좀 줄면서 확진자 수가 좀 줄어서 우리가 주말 사이에 줄어드는 것을 이것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부산 경남권에서 검사 건수가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이 역학조사관 쪽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확진자를 잘 찾아내고 있다고도 반영되는 반면에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가 시작이 됐지만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일부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면서 정체 중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비수도권은 정체 중이지만 수도권은 정체 중이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확산세가 조금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검사 건수, 오늘은 검사 건수는 줄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월요일 확진자랑 화요일 확진자 수는 주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보통 수요일과 토요일의 확진자 수를 보면은 그 방역 지침을 지켰는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경남, 대구 이렇게 영남권이 비수도권 확진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른 확산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방역 당국에서는 에어컨의 사용도 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에어컨 또는 난방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는데요. 사실 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우리가 냉방기기의 이점을 보면은 습도를 떨어뜨리고 기온을 쾌적하게 합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보통 습도가 40%에서 50% 내외, 실내 온도가 18도에서 24도 내외일 때 가장 감염력이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냉방기기 온도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냉방기기 있는 실내가 바로 코로나19가 감염되기 좋은 환경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환기가 되지 않는 이런 시설이고 냉방기기가 돌아가는 시설에 사람이 밀집하니까 보통 3밀리라고 하는 밀접과 밀폐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도 냉방기를 사용하는 그런 곳을 냉방기 사용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속적인 환기 또는 우리가 1시간에 10분 정도는 냉방기를 정지하고 환기를 시키면서 실내에서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냉방기를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환기의 중요성은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남 김해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확진자들을 좀 봤더니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에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돌파 감염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게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을 맞지만 독감을 진단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그런 분들에 있어서 치명률 또는 중증 이완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이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을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로 3월과 5월 두 차례에서 예방접종 완료했는데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는 종합병원에서 마스크를 벗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사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방접종은 일정대로 진행을 하되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감염 후에 드물게 누군가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니 올해 연말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방접종이 완료가 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을 신경 써야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 하나 많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후속 보도가 만약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있어서 돌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실제로 경미하고
중증으로 이완되거나 치명률은 높지 않았습니다라는 후속 보도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으셨다고 하니까 지금 이분들이 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2차까지 접종을 받으셨는데 이 돌파 감염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취약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분석은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거지 보통 전문가의 분석인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계신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그중에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빨리 전달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계적 그런 오류가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이 승인된 적이 없어서 거의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았겠죠. 근데 미국에서의 현재 보면 아까 우리가 보도를 해주셨지만 하루에 10만 건이 다시 넘고 예. 그 돌파 감염으로 즉 예방접종 완료 이후에도 다시 이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서 재감염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예. 미국은 다 아시다시피 파이자사와 모더나사로 예방접종이 됐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사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2주 더 연장이 됐고 여기 이제 내일부터는 비수도권에서도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4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향후 또 2주 내에 정말 좀 우리가 가시화할 만한 그런 좀 확진자의 감소가 좀 나타나야 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교수님? 안타깝게도 아마 일부 정체 또는 일부 감소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에 2주가 연장되면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강화된 부분이 있지만 크게 달라진 바는 없고요. 비수도권에서 3단계를 시행 중 또는 비수도권이면 4단계를 하시는 것도 본인의 사회 집단으로 복귀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제안에 따르면 휴가를 다녀오시면 PCR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가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백신 1차 접종률이 40%를 넘었잖아요. 근데 내일부터는 18세에서 49세의 10부제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접종 사이트 뭐 다운이나 이런 것들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서두르셨거든요. 이전 예약에서는. 이번 좀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오후 8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뭐 일부 저는 이 IT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뭐 트래픽, 버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즉 예. 병목 현상이나 일시 그 몰리면서 화면 정지 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도 있다고 보는데 다행인 것은 예방접종 우리가 예약 대상자가 약 1,600여만 명, 1,700여만 명에 준하는 숫자인데 그거를 약 각각의 날짜로 약 100여만 명의 슬롯으로 나눠서 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합니다. 이번에 말씀하시죠. 다만 이것이 일단 시간별로 분류가 돼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가 오후 8시부터 시작했을 때 밤 12시까지 또는 그 이후로 진행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시간별로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즉 몰릴 수 있는 시간에는 그 서버라고 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가용되고 몰리지 않는 시간에는 좀 줄어들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결국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아마 판단이 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혹시라도 내일 서버가 진연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멈춘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화요일부터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예비 서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서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약 대상자가 1,621만 명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부제를 적용해서 예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내일이 첫날입니다. 내일이 이제 9일이기 때문에 생년월일 끝자리가 9로 끝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일이 9일, 19일, 29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접종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0으로 끝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일이 10일, 20일, 30일인 분들이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하게 되고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앱을 통해서 미리 인증서를 받아놓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 예약 대상자이신 분들은 지금 아마 인증서를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가할 내용 있을까요? 우리가 생일이 8일로 끝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그럼 내가 갈 때까지 과연 남아 있겠느냐? 그러게요. 왜냐면 맨 마지막 날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1,600여만 명의 그것을 10분의 1로 균등하게 빈칸 슬롯을 남겨놨기 때문에 똑같은 기회로
같은 생일 날짜의 끝자리 분들하고 예약이 진행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놓쳤다는 분들은 19일 이후에 또 다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예약에 대한 이야기 좀 길게 나눠봤고요. 미국에서는 델타가 또 변이한 델타 플러스 변이, 그리고 앞서 한 차례 이야기한 바 있는 람다 변이까지 확인이 됐고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하는 모양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부스터샷 계획만 검토 중인데 그 계획하고 상관없이 몰래 맞는 경우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난 적이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특정 예방접종사를 4번 맞으신 분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한 번 맞아도 충분히 면역이 획득이 가능하고 일부인 경우에는 2번을 맞아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숫자 90 몇 퍼센트, 70% 굉장히 우리가 많이 현혹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면역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라 특정 면역 획득을 한다면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에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뭐냐면 델타 변이와 델타 또 델타 플러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예방접종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냐. 현재까지는 대응이 가능해서 델타나 델타 플러스 일부 변종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람다 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남미 페루에서 확인이 됐고 제가 남미 페루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너무 죄송하게도 의료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직접 미국이나 한국 같은 환경이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치명률이 9.3%가 넘는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서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의학적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람다 변이가 확인됐다는 것은 곧 국내에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델타 변이와 람다 변이 중에 어떤 것이 사람 세포에 더 친화적이어서 더 많이 확산될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식이 들어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인구 중위군 중에 가장 많은 군에서 예방접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방접종과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폭증세를 보였는데 지금 집단 면역에 도달을 했다라는 보고가 나왔는데 백신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감염과 희생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1910년, 11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렸던 전 세계적 유행으로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다는 추정 통계가 있는데요.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분자 생물학 기기가 있어서 PCR 검사를 하거나 예방접종은 꿈도 꾸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그 스페인 독감은 결국은 잦아들었고 사망자가 줄었지만 그때 발견됐던 H1N1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인류는 일부 면역체를 갖게 됐겠죠. 근데 문제는 인도에서의 이런 자연 감염으로 인한 중화항체가 과연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집단 면역이 달성됐다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고요. 현재 감염자 중심으로 확산세가 둔화됐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예방접종이 현재 이제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감염자인 경우에도 주치와 상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6주 또는 3달, 12주 후에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혹시라도 감염된 사람들은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인도 정부에서는 그런 걸 발표한 적은 없고요. 현재 현상으로 감염이 된 분들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이 일부 보이지 않고 이 현상은 자연 감염의 중화항체로 인한 현상인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된지를 모르니 결국 인도 정부에서도 감염 확진됐던 분들도 6주 또는 12주 후에 예방접종을 받을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